큐브의 키워드는 어디서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전자발찌를 찬 30대 남성. 살던 집에서 같은 범죄를 또다시 저질러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신상 정보까지 공개된 성범죄 전과자였지만 인터넷에 공개된 주소는 실제 사는 곳과 전혀 달랐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사건인지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희 변호사께서 그러니까 이제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가 10대 미성년자를 성폭행했다. 근데 살던 집에서 같은 범죄를 또다시 저지르게 된 거잖아요. 어떤 경위가 있었습니까? 네, 이 범인은 30대 남성이었는데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2009년과 10년에 미성년자 3명을 성폭행해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복역을 했고요. 예. 전자발찌도 지금 착용하고 있는 상태고 성범죄자 알림위에도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에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해서 본인의 집에 미성년자를 다시 불러들여서 또다시 성폭행을 저지르게 된 겁니다. 예, 그렇군요. 그 2009년에서 2010년 미성년자 3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를 받고 복역을 했습니다. 이 남성은. 근데 실제 동대문구에 살고 있었는데 성범죄자 정보가 나와 있는 알림이에는 동대문구가 아니라 중랑구로 주소가 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왜 엉뚱하게 적혀 있었을까요?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업데이트가 늦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이 분명히 반성을 해야 되고요. 경찰 입장에서는 6월 26일 담당 수사관이 거주지가 변경이 됐다고 해서 찾아갔고 지하 집까지 들어가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확인을 본인들이 이제 해명을 하고 있는데 점검 주기가 3개월이라서 그 이후로는 확인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변경된 것이 만약에 3개월 내였다면 전혀 확인할 수 없었다 이런 변명처럼 들리는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변명이 과연 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분노하는 것이 일단 집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했다 하더라도 저는 주변 지인들에게 이 사람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지 좀 얘기를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진짜로 그 집에서 또 나오고 있는지도 어느 정도 확인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변경 주기가 점검 주기가 3개월이라고 하면 3개월 동안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인가 이런 걸 따져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전자발찌를 검색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키워드가 전자발찌 끊고 전자발찌를 찼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키워드들이 검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일어났던 일들이 아니라 누적돼서 반복되고 있으면 경찰과 법무부 당국이 이 부분을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 규정상 그랬기 때문에 나는 잘못이 없다라는 것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공무원 사회에서 이런 것들이 많은데 책임 소재를 규정대로 나는 했을 뿐이다. 그래서 나는 잘못이 없다. 이런 식으로만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인터넷에 이제 DP라고 하는 근무이탈병 체포조와 관련된 내용이 굉장히 화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국방부가 그런 일은 요즘엔 없다. 너무 심하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최근 한 달 사이에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부실급식이 계속 터지고 나니까 국방부가 또 입을 닫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이 없다. 우리는 억울하다라고 얘기를 하지 말고 왜 이런 일이 반복됐는지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설명들이 우리가 알 수 없었던 부분이 있었다. 라고 하거든요. 그럼 규정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규정을 바꾸면 다 막아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얘기가 전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분노를 더 자아낼 수밖에 없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허술한 성범죄자 관리 그리고 전자발찌와 관련된 문제는 최근 들어서 보도가 더 많아진 그런 상황인데 이런 사건을 또 다루게 돼서 참 답답하고 씁쓸하기도 한데 뭐가 문제라고 보십니까? 박주희 변호사께서는? 저는 경찰과 법무부의 공조 시스템이 굉장히 허술했다 역시 이렇게 허술했단 보습니다. 말씀이시죠? 네, 그 신상정보 공개 정찰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이 신상정보 대상자 같은 경우는 본인의 주소를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경찰서에서 이걸 받은 법무부는 여가부에다가 이걸 전달을 하고요. 여가부는 최종적으로 성범죄자 알림이 시스템에다가 등록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아까도 평론가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3개월 주기로 이거를 경찰에서는 점검을 하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이 주소가 변경된 거를. 근데 다만 법무부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전자발찌 착용자이기 때문에 GPS로 실시간으로 이 사람의 위치라든지 주거지를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럼 상식적이라고 한다고 하면 법무부는 본인들이 파악한
이 사람의 실제 주소지를 경찰에 전달을 하거나 네네. 아니면 경찰과 법무부가 함께 사용하는 킥스라고 하는 내부 통신망이 있어요. 거기다가 올렸어야 되는데 그걸 올리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근거 규정이 없어서 알고 있었지만 경찰한테 전달하지 않았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 거고 네. 경찰은 주기가 3개월이기 때문에 우리는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법무부와 어떤 경찰 간의 공조 문제를 짚어주셨고 규정 탓을 하는 이 행정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 관련된 기사에 달린 그 베스트 댓글 올라온 거를 보니까 이런 변명을 들으려고 세금 낸 게 아니다라는 어떤 네티즌의 지적도 있더군요. 예, 법무부 입장을 보겠습니다. 법무부는 현재 이 남성이 신고한 주소지와 실제 주거지가 다르니 경찰에 확인을 요청했다는 입장이고요. 경찰은 법무부로부터 주거지 변동 관련 공문이나 전화 등 통보받은 바 없다는 입장입니다. 바로 이제 이런 모습 때문에 지적이 나오는 것이고 비난이 폭주하는 것인데요. 기억이 나실 겁니다. 강윤성 사건에서도 사실 이 공조 미흡 문제가 누차 지적이 돼 왔었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문제가 벌어졌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강윤선 사태와 또 마찬가지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살인 사건이 일어났고 안 일어났고 뭐 성폭행이 일어났고 안 일어났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범죄자의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게 성폭행이 아니었고 살인이 아니었고 그냥 일반 절도였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컨트롤 타워와 책임 소재가 명확하게 되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법무부는 알림을 제대로 해야 되고 경찰이 실시간으로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만들어든지 아니면 모든 것을 경찰로 이관해서 경찰이 모두 책임을 지게끔 한다든지 세월호 참사가 처음에 일어났을 때 가장 우왕좌왕했던 것이 누가 도대체 컨트롤 타워인 것인가 현장 지휘를 누가 할 것인가 이 부분이었거든요. 예. 그 예고된 참사가 지금은 누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굉장히 우려와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지금 한 달 사이에 지금 몇 번째 이 일이 벌어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예. 특히나 성범죄자와 관련돼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빠르게 지금 법무부와 경찰이 공조를 해서 또는 정부가 지시를 해서 행안부나 법무부가 장관이 직접 만나서 이 부분을 일원화시키고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는 것을 만들어야만 예. 적어도 재발을 한다 하더라도 빠르게 초동 대처를 할 수 있는 상황까지는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모든 일이 끝나고 나서야 확인할 수 있는 뒤늦게 해명만 하고 있는 이런 사태만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부든지 경찰이든지 한쪽에서 책임을 충분히 질 수 있고 정보를 공개할 수가 있는 방향으로 좀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이제 대책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박주희 변호사께서 생각하시기에는 근본적인 대책, 사전을 막기 위해서 어떤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무부와 경찰의 공조 시스템 자체가 이제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라는 문제인데 네. 사실 이러한 범죄, 그러니까 재범을 막지 못하는 게 정보가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법무부 같은 경우는 GPS를 통해서 이 실시간으로 이 사람의 주소지라든지 위치를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경찰의 경우에는 CCTV 관제 시스템을 관장을 하기 때문에 이 CCTV로 실시간으로 이 현장을 다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정보가 부족한 게 아니라 각 기관별로 이 정보를 서로 공유하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인 거고요. 지금도 평론가님께서 말씀 잘 해주셨지만 이 관할 주체, 관리 주체가 다 다른 것도 사실 문제라서 서로 갖고 있는 정보를 통해서 유기적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하면 예. 확보한 정보를 통해서 재범 방지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범죄자 알림이 서비스 자체에 대한 문제도 저희가 잠깐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2016년 이후에 단 한 차례도 지도를 업데이트하지 않았다? 이게 사실입니까? 네, 그 여성가족부가 운영하고 있는 성범죄자 알림이 시스템을 보면요. 예. 2016년에 업데이트된 지도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벌써 5년이나 지난 건데요. 5년이라는 시간이라고 치면 없었던 건물이 생겨나기도 하고 그럼요. 그렇죠. 그리고 건물이 없어지기도 하는 굉장히 오래된 시간인데 예. 근데 우리가 보통 지도를 통해서 이 위치 파악을 할 때 주소지라든지 아니면 집번이라든지 이런 걸 외워가지고 위치 파악을 하는 게 아니라 예. 익숙한 건물이라든지 아니면 유명한 가게라든지 이런 걸 보고 지도를 보면서 파악을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전에 있는 예전 지도를 보고 이런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라는 거는 예. 인근 주거지에 살고 있는 분들이 지도를 보고 파악을 한다고 하더라도 정확한 정보를 파악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부실한 건데 더 화가 나는 거는 여가부에 대해서 여가부는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반박을 했냐면 예. 본인들이 이제 성범죄자 알림이 시스템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도는 국토부에서 받은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업데이트가 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는 국토부한테 물어봐라. 이렇게 좀 책임 없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예. 아이고 참
여가부도 이제 그런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자, 여성가족부의 입장 저희가 이제 다시 한번 전해드리는데요. 알림이 지도는 국토부가 운영하는 서비스 V월드를 활용하고 있으니 업데이트 일정은 국토교통부에 문의해달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미성년자에 대한 사례 이후에 각 책임 부서마다 이쪽으로 다시 문의를 해달라. 아니다. 저쪽으로 또 문의하면은 다시 이쪽으로 문의를 해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해명을 하고 있다 보니 사건을 다루고 있는 저희들 입장에서 굉장히 답답할 수밖에 없는데요. 신상 공개 조치, 성범죄 예방하고 직결돼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가부와 국토부에서 위치 정보를 제대로 업데이트하니 책임감을 갖고 관리하는 모습도 필요해 보입니다. 오창석 평론가께서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여가부, 국토부, 법무부, 경찰 이렇게 나눠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특성은 제가 좀 이해를 하겠는데 네네. 이제는 일원화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어디로 일원화시킬 것이냐? 저는 결국은 경찰로서 일원화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이런 정보를 확인하고 보내준다 하더라도 결국은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공권력을 투입해서 실제로 움직여서 검거를 하거나 제어를 하고 수 있느냐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예. 그럼 경찰에게 이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어떤 특정한 부서를 만들어서 그 정보 공개를 실시간으로 할 수 있도록 관할 경찰서와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놔야 된다. 그리고 지금 2016년부터 지도가 한 번도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너무나도 충격적인 것이 실제로 작년만 하더라도 코로나로 인해서 폐업된 가게들이나 건물들이나 새로 바뀐 건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년 사이에도 이렇게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5년 동안 없었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부분에서 특정한 기관이 담당하게 되면 예. 업데이트를 해달라고 반대로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책임 소재가 너무 불명확하다 보니까 떠밀다 보니까 아무도 일을 안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경찰로서 좀 책임 역량을 좀 모으고 나서 경찰이 책임지고 요청을 하고 요청에 응답하지 않는 행정 담당 기관이 또 처벌을 받거나 예. 또는 규제를 받는 쪽으로 가야만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안타깝습니다. 이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가다 보니까 책임 부처마다 유기적인 연결은 잘 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또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서 한 부처에서 이것을 담당하기에는 지금 상황에서는 좀 쉽지 않은 문제이긴 한데요. 아무튼 답답한 현실을 또 한 번 마주하게 됐습니다.